그는 세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몇 시간 안에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고 그의 서명 하나로 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술탄이 가진 가장 무서운 권력은 왕이나 군인, 영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렘의 황금 문 뒤에 갇힌 400명의 여성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스탄불의 돔 뒤로 해가 질 때마다 제국의 가장 강력한 이들마저 침묵하게 만드는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완벽하게 윤이 나는 은 쟁반이 톱카프 궁전의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접힌 양피지 조각들이 놓여 있었는데 각 조각에는 한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함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름뿐이었습니다. 술탄의 손가락이 공중에 떠 있었고 섬뜩한 침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선택했습니다. 그 한 번의 손길이 한 첩을 상상할 수 없는 특권으로 끌어올리거나 혹은 그녀를 조용한 파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고였습니다. 영광으로 끝나거나 망각으로 사라질 수 있는 비단 침대에서의 하룻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진실은 모든 친밀한 만남이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이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는 그 어떤 전장보다 더 높은 판돈이 걸려 있었습니다. 술탄의 욕망은 제국의 전략, 혈통, 생존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밀한 순간 이후에 오는 것은 아마도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2명의 흑인 황관들, 의례복을 입은 조용한 그림자들, 은술탄과의 시간을 보낸 여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히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찰자이자 집행자였으며 때로는 사형 집행인이었습니다. 수석 황관이 앞으로 나섰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왕조의 무게가 담긴 질문을 던졌습니다. 씨앗을 보존해야 합니까? 그 한 문장이 그 여성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술탄의 조용한 아니오는 단순히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임상적이며 임신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과정이었습니다. 궁정 의사들의 대를 이어 전해진 의학 지식이 무기화되었습니다. 시술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해 행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황제의 총애를 받던 그녀의 몸은 강제 추출을 위한 전장이 되었고 연민을 모르는 손에 의해 그녀의 존엄성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최악의 가능성은 아니었습니다. 톱카프의 어두운 복도 안에서 허락 없는 임신은 가장 큰 위반이었습니다. 무단 임신은 황실 혈통에 대한 위협, 신성한 피해 오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떨리는 입술로 속삭여지는 공포, 자루, 추발크즈, 자루 처벌은 돌과 함께 무거운 가죽 자루의 산채로 꿰매어져 보스포루스 해협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재판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 물, 그리고 침묵뿐이었습니다. 강은 단 하나의 죄가 부적절한 시기에 가임이었다는 이유로 죽은 수백 명의 여성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고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존 인물들이었습니다. 잊혀진 딸들, 빼앗긴 아내들, 유배된 젊은 여성들, 술탄의 축복 없이 술탄의 씨앗을 품었다는 이유로 차가운 물속에서 삶을 마감한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월경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월경주기 중
이슬람 법에서는 의례적으로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선택되었고, 술탄이 피를 발견했다면 그녀의 운명은 즉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잘해야 그녀는 제쳐두어지고 다시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녀는 비단으로 목이 졸려 죽었고, 깨끗하고 조용하게 궁전의 대리석 바닥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계산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400명의 여성들이 황실 하렘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10명 정도만이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3명 정도만이 노년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공작들이 돌아다니는 정원과 안뜰 아래에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 단 한 명의 여성, 이 잔혹한 방정식을 다시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끌려와 이 황금 감옥에 갇힌 한 노예 소녀는 모든 규칙을 깨고 그들 모두 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록셀라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행운이 아니라 가차없는 지성,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불가능한 용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황실 하렘은 서구에서 한때 상상했던 비단과 노래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망의 미로이자 수세기에 걸쳐 다듬어진 통제 기계였으며, 여성의 가치가 가장 치명적인 생존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잔혹한 위계 질서였습니다. 화려한 가리개와 보석 박힌 타일 뒤에는 신뢰나 애정이 아니라 피, 권력, 그리고 두려움 위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발리데 술탄, 이 바리데 술탄의 어머니, 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제상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막대한 부를 관리하고 결혼을 결정했으며, 한 번의 몸짓으로 생명을 끝낼 수 있는 말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하렘의 어떤 여성을 싫어한다면 그 여성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여성을 총애한다면 그 여성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아래에는 흑인 환관들의 수장인 크슬랄 아하스가 있었는데, 그는 술탄에게의 접근을 통제하고 하렘의 규율을 가차없는 정확성으로 집행했습니다. 남성성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관들은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궁정 정치의 은밀한 힘이었으며, 무역로를 관리하고 종교 재단을 운영했으며, 일부 지방관들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술탄에게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에게조차 완전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트 집단 아래에는 제국 전역과 그 너머에서 끌려온 수백 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체르케스, 조지아, 우크라이나, 발칸 반도에서 훔쳐오거나 팔려온 어린 소녀들, 그들은 카리엘렐,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노예 소녀들이었으며, 톱카프 궁전에 도착하여 떨었고, 과거는 지워졌고, 미래는 낯선 사람들의 변덕에 묶여 있었습니다. 카리에의 삶은 연약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버려지거나 지성, 침착함, 그리고 가차없는 복종을 보인다면 위계 질서를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보인 이들은 히즈메트치, 힘매치로 승진하여 상위 계급의 여성들을 섬기며 시, 자수, 음악, 궁정 예절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말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함조차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술탄의 눈에 띄었다면 그녀의 아름다움, 타이밍, 그리고 태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면 그녀는 이ቅ발, 즉 총애받는 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지위는 편안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아침에 잊혀질 것인가? 그녀의 이름은 은쟁반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버려진 이름들 사이에 묻힐 것인가? 한 단계 위에는 괴주대 코르키다. 총애받는 자를 의미하는 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한 번 이상 선택받았고 개인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결코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아름답거나 더 좋은 연주를 가진 새로운 도착자가 그녀들을 순식간에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가장 고운 비단옷을 입고 가장 정선된 음식을 먹었지만 등 뒤에 칼을 든 채 살았습니다. 은유적으로도 때로는 문자 그대로도 이 잔혹한 계층의 정점에는 하세키 술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술탄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행동으로 그녀는 거의 왕족에 준하는 지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녀는 궁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술탄의 귀의 정책에 대해 속삭이며 동맹을 맺고 적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명의 하녀를 지휘했고 궁전 내에 자신만의 구역을 소유했으며 그녀의 아들은 언젠가 황제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높은 지위조차도 족쇄를 동반했습니다. 모든 숨결, 모든 시선, 모든 총애는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질투심 많은 경쟁자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발리데 술탄은 여전히 그녀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탄의 관심이 식으면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박탈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겸손한 노예부터 하세키 술탄 자신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한 가지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한 남자의 예측 불가능한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술탄의 한 번의 시선이 한 소녀를 권력으로 끌어올리거나 평생의 무명으로 단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 안의 제국이었습니다. 400명의 여성들, 각자는 얼굴을 잃고 총애를 조작하고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 생존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침묵, 부드러움, 그리고 정확성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존은 아름다움 이상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전략, 인내, 그리고 온화한 미소 뒤에 야망을 숨길 수 있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무해진의 밤 기도가 보스포루스 해협 너머로 울려 퍼지는 동안 궁궐 안에서는 조용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숭배의 의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술탄의 방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의식이었습니다. 수석 관관인 크즐라르 아하스가 칼날처럼 번쩍이는 쟁반을 들고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양피지 조각들이 여성들의 이름을 담고 있었는데 각 조각은 봉인되기를 기다리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복권이 아니었습니다. 각 이름은 정치적 무게를 가졌습니다. 한 여성을 선택하는 것은 동맹을 강화하고 충성스러운 파벌에 보상하거나 경쟁 그룹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쟁반 위를 맴도는 술탄의 손가락은 욕망보다는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누가 가장 유용할까? 침대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혈통, 제국의 복잡한 방정식에서 말입니다. 일단 선택되면 그 여성의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축하도 없었습니다. 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의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실 목욕탕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는 장미 꽃잎과 희귀한 오일이 섞인 따뜻한 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빛이 나도록 문질러졌고 머리카락은 향수를 뿌리고 황금 도구로 빗질되었으며 피부는 호박과 사양으로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아름다움의 조각상처럼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손길은 그녀를 쾌락이 아니라 항복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가장 정교한 비잔틴 비단 의상, 그녀의 순수함과 매력을 반영하도록 선택된 진홍색, 사파이어색, 에메랄드색 주름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석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귀걸이, 반지,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궁전에서 일어난 유혈 사태는 오스만인들에게 치명적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석은 독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사슬은 목을 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식 없이 걸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위험에서 벗겨졌습니다. 그 다음은 술탄의 개인 구역까지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걷지 않았습니다. 사람처럼 걷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어갔고 시선은 아래로 향했고 목소리는 침묵했습니다. 말을 걸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받기 전에는 어떤 시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복종 행위는 순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답지만 목소리 없는 침묵으로 포장된 선물 말입니다. 술탄의 침실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대였습니다. 12명의 흑인 황관들이 그림자 속에 서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비병이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애를 받는 이들이 하룻밤 만에 뜨고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총애를 의미하는 표정과 파멸을 알리는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탄은 높은 곳에 황실 보라색 쿠션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고 강력하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어떤 것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테피스트리는 모든 숨결을 흡수했고 양탄자는 모든 움직임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그녀는 공연했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너무 불안하면 절박해 보일 것이고 너무 차가우면 모욕을 무릅쓸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자리에서 춤을 춰야 했습니다. 불쾌하게 하지 않고 참여하고 과장하지 않고 유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몇 분 만에 해고되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새벽까지 머물렀지만 다시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심지어 욕정도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가면을 쓴 정치였습니다. 매일 밤은 생존을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자신들의 숙소에서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모든 바닥의 삐걱거림, 복대서의 모든 발걸음이 고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다음 차례일까? 그날 밤이 그녀의 밤일까? 아니면 영원히 잊혀질까?
이것이 선택의 의식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승격을 약속했지만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자율성을 박탈하고 비단으로 감싸고 그들이 결코 선택하지 않은 역할로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국에서 가장 특권적인 여성들을 수용한다고 알려진 궁전의 황금벽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술탄의 침실은 낭만적인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심하게 구축된 통제의 장이었습니다. 모든 인치, 모든 쿠션, 테피스트리, 흔들리는 램프는 술탄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고 그 앞에 여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한 가지 진실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녀가 12명의 조용한 황관들에게 둘러싸여 그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는 친밀함조차 계층에 의해 지시되는 공연인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환관들은 단순한 경비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찰자였습니다. 침묵과 비밀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만남을 보아왔습니다. 한숨에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열정, 말 한마디 없이 여성을 망가뜨리는 차가운 무관심, 술탄의 모든 한숨, 모든 시선, 입술의 모든 떨림은 그들의 기억에 기록되었고 닫힌 문 뒤에서 반복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택된 여성은 이제 목욕하고 단정하게 꾸며지고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조용한 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도록 지시받기 전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들도록 명령받기 전에는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초대이자 복종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미묘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면 조작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었고 너무 적게 보이면 차갑거나 불충실해 보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탄의 욕망의 거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술탄은 그녀 위에 기대어 있었고 왕실 직물로 감싸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초 안에 만남을 끝낼 수도 있었고 밤새도록 연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말할 기회도 얻기 전에 해고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새벽까지 머물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영구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총애처럼 보이는 것이 일시적일 수 있었습니다. 거부처럼 보이는 것이 위장된 안전일 수 있었습니다. 침실 자체도 역할을 했습니다. 두꺼운 페르시아 양탄자는 발걸음을 흡수했고 무거운 커튼은 소리를 흡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도 도피도 없었습니다. 방은 모든 숨결을 가두었습니다. 열정적인 순간에도 권력 역학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술탄은 항상 위에 쿠션에 기대어 있었고 그녀는 항상 아래에 무릎을 꿇은 차에 시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여성의 생존은 글을 읽는 능력, 그가 표현하기도 전에 그의 욕망을 느끼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뻔뻔함 없는 열정, 친밀함 없는 따뜻함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제자리를 벗어난 손길, 너무 이른 말, 너무 오래 머무는 시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총애를 파멸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술탄의 변덕이 그녀의 즉각적인 운명을 결정했지만 환관들은 그녀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여성이 강력한 가문을 가졌는지, 어떤 파벌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어떤 동맹이 상속인을 통해 맺어질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칭찬이나 의심을 똑같이 쉽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환관이 속삭인 한마디가 한 여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호화로움으로 또는 유배로. 그러나 가장 가혹한 규칙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명의 여성만이 술탄의 침대에서 밤새도록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세키 술탄, 차세키 술탄. 그에게 아들을 낳아준 여성. 다른 모든 여성들은 아름다움이나 화학 반응과 상관없이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환관들의 부드러운 발소리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침입자가 아니라 하렘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심지어 친밀함의 밤조차도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하렘 전체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여성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그녀가 어떻게 호위되어 나갔는지, 그녀의 비단 가운이 교체되었는지 여부. 모든 세부사항은 다른 여성들에게 경전처럼 해석되어 누가 승격하고 누가 몰락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이곳 술탄 권력의 중심부에서도 친밀함은 감시가 되었습니다. 애정은 정치가 되었습니다. 욕망은 제국 통제의 또 다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아무리 똑똑하고 침착하며 사랑받았더라도 끊임없이 관찰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에서 일시적인 조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혹처럼 보이도록 각본이 짜인 생존 이야기였습니다. 술탄의 숨소리가 잦아들고 침실의 침묵이 다시 찾아들자 새로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어떤 것보다 어둡고 차갑고 파괴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수석 환관이 앞으로 나섰고 하렘의 모든 친밀한 순간에 걸려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씨앗을 보존해야 합니까? 그것은 낭만의 문제도 의학적 필요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술탄의 대답, 예 또는 아니요, 는 그 앞에 여성이 언젠가 상속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될 수도 있었던 것의 그림자에 영원히 갇힐지를 결정했습니다. 무예는 유산을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오는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술탄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방금 겪은 친밀함으로 여전히 얼룩진 여성의 몸은 임상적 말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환관들은 세대에 걸쳐 전수된 기술을 훈련받은 궁정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쓴 허브와 정밀한 조작을 사용하여 그들은 임신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고안된 시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에는 섬세함이 없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효율적이고 잔인했으며 완전히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복부에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한약재 강장제가 그녀의 몸에 강제로 투여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내부 시술이 이어졌습니다. 차갑고 무균적이며 굴욕적이었습니다. 애도할 시간도 저항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칙령에 의해 비워진 그릇이었고 희망할 권리조차 부정당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함은 시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 환관들, 권력이나 악의를 좋아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과정을 연장하고 그것을 통제해 있는 곤잡에 있는 여성들을 지배하고 굴욕을 주고 위협하는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대를 고발하는 것은 잘해야 유배 최악의 경우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 속에서 견뎌냈고 결코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먼 미래를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부된 모든 임신은 궁정 균형의 또 다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상속인은 영향력을 의미했습니다. 비워진 자궁은 좌절된 야망, 실망한 가족들, 깨진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여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일부는 시스템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환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브 강화제를 몰래 들여오고 자신들의 몸이 치료에 저항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장기적인 게임을 했습니다. 총애와 비밀스러운 약속을 제공하며 언젠가 기억되고 보상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임신하여 자녀를 낳는 소수의 여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하세키 술탄으로 지명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국의 식탁에 자리를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에 도달한 모든 여성에게는 꿈이 형성되기도 전에 지워진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의 기억을 품었지만 아이는 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술탄의 손길, 희망의 속삭임,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경우 한 여성은 허락 없이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금지된 임신이었습니다. 시스템에 도전하는 임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벌은 빠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자루, 돌이 든 무거운 가죽 자루, 그 안에 산채로 꿰매어진 여성, 밤의 장막 아래 보스포루스 해협에 던져진 그녀의 몸, 달이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울기도 전에 침묵당했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살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가장 친밀한 수준에서 삶을 통제하기 위해 구축된 기계였습니다. 오스만 하렘에서 여성의 몸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생식력은 규제되고 감시되었으며 제국에 봉사할 때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논리에는 사랑, 갈망, 심지어 애도를 위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반복해서 속삭여지는 질문만이 있었습니다. 씨앗을 보존해야 합니까? 그리고 감정 없이 전달된 대답은 제국을 형성하고 생명을 끝내며 한 여성이 승격할지 아니면 사라질지를 결정했습니다. 톱카프 궁전의 조용한 복도에서 화려한 문과 비단으로 덮인 벽 뒤에서는 처벌이 항상 비명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소환의 형태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자비의 탈을 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황실 하렘 안에 누구도 진정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한 여성을 사라지게 하려 할 때 흔적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처벌은 보호두르마, 비단끈으로 목을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피도 흔적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밤의 술탄에게 소환된다고 믿으며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신 수석 사형 집행인과 그의 무기를 만났습니다. 벨벳처럼 매끄럽고 연기처럼 조용한 비단끈. 순식간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소리 없이, 얼룩 없이. 그녀의 몸은 제거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오스만 법은 궁전 내에서 왕족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목 조르기는 질서의 모습과 자비의 환상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제거였습니다. 수십 명, 아마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반역죄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허락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처형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에스키사라의 예스키사라의 구궁전으로 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왕실 거주지였던 이곳은 유배지가 되었습니다. 느린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진 여성들은 축축하고 낡은 방에서 살았으며 부족한 배급을 먹고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낯선 소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단을 입었고 술탄의 손길을 받았으며 어머니가 될 꿈을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희미해진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말했고 제국에 의해 잊혀졌습니다. 일부는 미쳐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총애를 받고 다시 소환되고 기억될 것이라는 이야기들. 그러나 에스기사라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야망의 끝, 목소리의 끝이었습니다. 느리고 숨 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처벌은 한 가지 범죄를 위해 유보되었습니다. 무단 임신. 여성이 술탄의 승인 없이 임신했을 때 그녀는 유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루를 만났습니다. 추발 제자스, 추발 제사시, 자루 처벌는 물에 의한 처형이었습니다. 여성은 돌과 함께 무거운 가죽 자루에 꿰매어져 밤의 장막 아래 보스포루스 해협에 던져졌습니다. 미리 약물에 취해져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스며들 때까지는 그녀의 몸은 조용히 가라앉았고 같은 방식으로 죽은 수많은 잊혀진 이들과 합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잔인했지만 간단했습니다. 궁전 바닥에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매장하지 않는 것,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오직 침묵, 그리고 두려움. 다른 형태의 징벌은 정신을 겨냥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박힌 채찍은 영구적이고 공개적인 흉터를 남기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채찍질은 굴욕을 의미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은 또한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인 머리카락을 깎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렘에서 대머리가 되는 것은 몰락한 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불명예의 시각적인 흉터였습니다. 강등은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었습니다. 한때 보석으로 치장했던 여성은 파녀로 재배치되어 이전의 자신보다 지위가 낮았던 여성들의 방을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동이를 나르고 바닥을 닦고 자신이 입었던 비단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처벌들이 있었습니다. 자비로 위장된 것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끊임없는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 우정 또는 시선은 분석되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시는 벽에 귀가 있고 신뢰가 모든 선물 중 가장 드물고 위험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였습니다. 하렘은 피를 흘리지 않고 영혼을 부수고 단 하나의 비명 없이 침묵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려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복종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은 이 공포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처벌이 항상 실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약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배신을 통해 웃는 법을 배우고 굴욕을 통해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톱카프 궁전에서는 생존이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톱카프 궁전의 조용한 구석에서 화려한 문과 비단으로 덮인 벽 뒤에서는 처벌이 항상 비명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소환의 형태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자비의 탈을 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황실 하렘 안에 누구도 진정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한 여성을 사라지게 하려 할 때 흔적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처벌은 보호두르마 보호두르마, 비단끈으로 목을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피도 흔적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밤에 술탄에게 소환된다고 믿으며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신 수석 사형 집행인과 그의 무기를 만났습니다. 벨벳처럼 매끄럽고 연기처럼 조용한 비단끈. 순식간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소리 없이, 얼룩 없이. 그녀의 몸은 제거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오스만 법은 궁전 내에서 왕족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목 조르기는 질서의 모습과 자비의 환상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제거였습니다. 수십 명, 아마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반역죄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허락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처형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에스키사라의 에키사라에 구궁전으로 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왕실 거주지였던 이곳은 유배지가 되었습니다. 느린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진 여성들은 축축하고 낡은 방에서 살았으며 부족한 배급을 먹고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낯선 소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단을 입었고 술탄의 손길을 받았으며 어머니가 될 꿈을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희미해진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말했고 제국에 의해 잊혀졌습니다. 일부는 미쳐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총애를 받고 다시 소환되고 기억될 것이라는 이야기들. 그러나 에스키사라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야망의 끝, 목소리의 끝이었습니다. 느리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처벌은 한 가지 범죄를 위해 유보되었습니다. 무단 임신. 여성이 술탄의 승인 없이 임신했을 때 그녀는 유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루를 만났습니다. 추발 제자스, 추발 제사시, 자루 처벌, 는 물에 의한 처형이었습니다. 여성은 돌과 함께 무거운 가죽 자루에 꿰매어져 밤의 장막 아래 보스포루스 해협에 던져졌습니다. 미리 약물에 취해져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스며들 때까지는 그녀의 몸은 조용히 가라앉았고 같은 방식으로 죽은 수많은 잊혀진 이들과 합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잔인했지만 간단했습니다. 궁전 바닥에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매장하지 않는 것,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오직 침묵, 그리고 두려움. 다른 형태의 징벌은 정신을 겨냥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박힌 채찍은 영구적이고 공개적인 흉터를 남기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채찍질은 굴욕을 의미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은 또한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인 머리카락을 깎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렘에서 대머리가 되는 것은 몰락한 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불명계의 시각적인 흉터였습니다. 강등은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었습니다. 한때 보석으로 치장했던 여성은 하녀로 재배치되어 이전에 자신보다 지위가 낮았던 여성들의 방을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동이를 나르고 바닥을 닦고 자신이 입었던 비단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처벌들이 있었습니다. 자비로 위장된 것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끊임없는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 우정 또는 시선은 분석되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시는 벽에 귀가 있고 신뢰가 모든 선물 중 가장 드물고 위험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였습니다. 하렘은 피를 흘리지 않고 영혼을 부수고 단 하나의 비명 없이 침묵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려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복종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은 이 공포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처벌이 항상 실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약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배신을 통해 웃는 법을 배우고 굴욕을 통해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톱카프 궁전에서는 생존이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복종을 바탕으로 구축된 세상에서 일부 여성들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규칙을 숙달함으로써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스만 하렘은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또한 지하 권력 경제를 낳았습니다. 뇌물, 동맹, 약속, 그리고 속삭이는 비지혈통이나 아름다움보다 더 가치 있는 비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숨겨진 세계의 중심에는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후손을 낳을 능력을 박탈당한 그들은 운명의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술탄에게의 접근을 통제하고 이름이 적히는 쟁반을 다루었으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판을 보호하거나 파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국을 섬겼습니다. 실제로는 그들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첩들에게 있어 생존은 종종 이 강력한 사람들과 은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동정심 많은 하녀들을 통해 밀반입된 금,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보내진 가족 유산 또는 미래에 대한 약속. 한 여성은 이렇게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세키가 된다면 당신의 조카 딸은 궁정으로 시집갈 것입니다.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절망으로 위장된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황관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선물을 요구했고 다른 일부는 영향력을 선호했으며 극소수는 평생 동안 거부당했던 것, 친밀함을 추구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슬람 법으로 금지된 이러한 상호작용은 신중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시사하는 미소, 미묘한 터치, 노골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인 합의로 그들을 묶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여성들은 조작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군들이 군대 이동을 추적하듯이 총애를 추적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빚지고 있었는지, 누가 압력을 받을 수 있었는지, 누가 배신할 수 있었는지, 일부는 상호 보호,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비슷한 위협에 직면한 다른 첩들과의 동맹, 그들은 서로를 숨겨주는 것을 돕고 술탄의 기분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거나 특히 무자비한 황관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자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렘에서의 충성은 결코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여성을 보호하던 같은 황관이 내일은 경쟁 파벌의 총애를 얻기 위해 그녀를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믿었던 첩은 반역죄로 고발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밀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교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많은 여성들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으로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기동하고 상세한 정신적 기록을 유지하며 한 번에 한 가지씩 총애를 쌓아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술탄뿐만 아니라 궁전의 그림자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승리조차도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렘에서 지식은 무기이자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해질수록 제거될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적응했습니다. 결코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결코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고 부분적인 동맹의 거미줄을 만들었으며 항상 비단 옷 아래에 숨겨진 도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유일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이름도 권력도 보호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끌려온 빨간 머리 10대 소녀는 휘렘, 쾌활한 자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오스만 하렘의 차가운 기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성들이 오직 감옥 벽만을 보았을 때 그녀는 연구하고 조작하고 결국 정복해야 할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록셀라나의 천재성은 반항에 있지 않고 이해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은 시들고 매력은 전략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밤에 술탄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녀는 낮에 그의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집착적으로 오스만, 튀르크어를 정확하게 배웠고 류트를 연주하며 아첨하고 흥미를 끄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시켰습니다. 그녀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상승은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과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마히데브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도 그녀의 나이를 미묘하게 암시했습니다. 마히데브란의 아들 무스타파를 칭찬하면서도 자신의 아들들이 더 현명하고 더 순종적이라고 포지셔닝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위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심지어 발리데 술탄인 하프사, 아마도 록셀라나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도 결국 경계를 풀었습니다. 록셀라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고향 과자를 만들고 궁정 예절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의심은 관용으로 그리고 애정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목소리, 높임 없이 이루어진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판관들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이념이 아니라 영향력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친척들의 결혼을 후원하며 멀리 떨어진 가족들에게 의료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관대함은 수년간 이어진 빚과 충성의 거미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584년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술탄 술레이만에게 자신과 결혼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오스만 역사상 어떤 첩도 합법적인 결혼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록셀라나의 결혼은 수세기에 걸친 선례를 깨뜨렸습니다.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그것은 스캔들로 여겨졌습니다. 궁전 내에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예에서 여왕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 합법적인 아내로 승격된 그녀는 하렘을 넘어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유럽의 여왕들과 서신을 주고받았고 외교 문제에 대해 조언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종교 및 건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권위로 제국 결정에 자신을 삽입했으며 결코 도를 넘지 않고 항상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수단은 가장 인기 있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무스타파 대신 자신의 아들 셀림의 계승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삭임, 동맹,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통해 그녀는 셀림이 왕위에 오를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천재성조차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세기에 그녀가 지배했던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마트 개혁은 서구의 사상, 개인의 권리, 헌법적 권리, 책임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투르크 운동은 하렘을 구시대적인 치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하렘을 해체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현대 세계로 진입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924년 톱카프 궁전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록셀라나가 한때 전략을 속삭이던 복도는 이제 관광객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공포와 변혁의 장소였던 황금방들은 직물과 돌의 전시품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산은 지속되었습니다. 록셀라나는 지성이 족쇄를 이길 수 있고 여성을 침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서도 한 여성이 승격하고 통치하며 제국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구조 속에서도 인간 정신이 견디고 저항하며 승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렘은 결코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단으로 위장된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태어난 록셀라나는 여왕으로 죽었습니다.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규칙을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